자, 이번 시간에는 엔진의 크랭크 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진 연소실에서 폭발하는 마력을 우리가 지시마력 또는 도시마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피스톤이 그 동력을 받아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크랭크 축입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얻는 게 바로 우리가 정미마력 또는 축마력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전 축력, 회전 마력을 얻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크랭크 축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크랭크 축에는 엔진 블록에 지지하고 있는 메인 저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4기통이면 커넥팅 로드 4개가 매달리는 핀 저널이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메인 저널 5개, 그리고 핀 저널 4개, 이렇게 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크랭크 축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저널이라고 하면은 크랭크 축의 회전 중심을 형성하는 축의 중심 부분이죠.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안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원을 참고해 주시고 또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 핀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팅 로드 대단부와 결합되는 부분이다. 핀 저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커넥팅 로드가 장착되는 부분. 그래서 메인 저널과 핀 저널에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길면 길수록의 장행정 기관이고 짧으면 짧을수록의 단행정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래서 여기 지금 크랭크 암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평형추라고 하는데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축은 가운데 있고 어느 한쪽에 핀 저널이 달려 있는데 이 핀 저널에서 동력을 받아서 계속 돌려주는데 힘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힘을 상쇄할 수 있는 밸런스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주게, 진동을 주지 못하도록, 진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핀 저널 반대편에 쇠 덩어리를 이만큼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할 만큼의 균형추를 다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데 크랭크 축의 회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랭크 암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메인 저널, 핀 저널, 그리고 핀 저널과 메인 저널 연결하는 암이 있고 핀 저널의 반대편에는 밸런스 웨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크랭크 축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랭크 축의 구비 조건을 보면은 먼저 정적과 동적 평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하 진동입니다. 상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보기가 드물지만은 예전에 우리 리어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바퀴를 쓱 돌리면은 우리가 타이어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타이어를 돌리면은 그것이 계속 돌다가 어느 한순간에서 정확하게 딱 서야 되는데 쓰는가 싶더니 또 반대로 또 쓰고 또 쓰는가 싶으니 또 반대로 돌고 막 이러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타이어 그 전체에 그 회전하는 물체 전체에 어느 한 부분이 무게가 좀 무겁다든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무거운 부분이 항상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이 크랭크 축 자체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 중심에 대해서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를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밸런스 웨이트의 옆에다가 그때 쇠가 무거운 부분은 조금 깎아내고 해서 밸런스 웨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구멍들이 있어요. 쇠를 좀 더 깎는다든가 조금 덜 깎는다든가 해서 회전 중심의 정적, 회전 중심이 전체적으로 맞아야 된다. 동적은 뭐냐면 좌우 진동입니다. 동적,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정적과 동적 평형이 맞춰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셰시에서 타이어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와 강성이 충분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마모성이 가야 된다. 마모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널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고 물론 베어링은 있지만 그때 이 부분에 마모가 많이 생기면 그 마모된 만큼 유격도 넓어지고 그 유격이 넓어진 만큼 충격도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모성이 커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크랭크 축의 재질은 굉장히 강한 건데 고탄소강이라든가 크롬 몰리브덴강, 그다음에 니켈 크롬강 등으로 단조해서 제작합니다. 미아나이트 주철 또는 구상 흑연 주철제 크랭크 축도 사용된다. 상당히 강한 쇠의 재질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형식을 보면은 직렬 4실린더, 그 다음에 직렬 6실린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직렬형 기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4기통 같은 경우에는 1번과 4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크랭크 핀의 동일 평면에 있다. 그 다음에 위상차는 180도 따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메인 저널이 이게 축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에 저널이 있고 중앙에도 있을 것이고 가운데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암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실린더다. 그랬을 때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매달리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1번 실린더와 4번 실린더가 같은 위상차에 있고 2번과 3번이 같은 위상차에 있다. 그래서 축 방향으로 보면은 요건 축을 옆에서 본 거죠. 축 방향으로 보면은 1, 4번이 같이 위에 있고 2, 3번이 밑에 있는데 그 위상차가 180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1번이 내려올 때 1, 4번이 내려올 때 2, 3번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빵 하고 터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유탄 실린더는 안 터뜨린다고 그랬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번 실린더가 터지고 나면은 3번 실린더 터지고 4번 실린더 터지고 2번 실린더 터지고 요것은 점화의 순서 방향이 오른쪽으로 예전에 배전기가 전기를 배분할 때 배전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우수식, 왼쪽으로 돌아가면 좌수식 이렇게 구별을 줬어요. 그래서 점화의 순서에 따라서 우수식과 좌수식이 있는데 이 우수식은 점화 순서가 1, 3, 4, 2가 되는 거고 좌수식은 1, 2, 4,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하는데 이때 우리가 우수식, 좌수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80도마다 터진다. 나중에 플라이 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개 터지고 그 다음에 터지니까 플라이 휠에서도 나중에 기동전동기가 링기어에 맞물려서 힘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에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마모되는데 그 두 군데도 지금 이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고 나면은 나중에 플라이 휠 할 때 링기어의 마모 개소가 왜 4기통은 두 군데고 6기통은 세 군데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요 6실린더 나왔는데 6실린더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6실린더 중앙에서 보면은 이렇게 1, 5, 3, 6, 2, 4 이런 식으로 피스톤의 위치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기통 같은 경우에는 1번과 4번이 같고 2번과 3번이 같아서 이 위상차가 180도였었는데 6기통은 그만큼 120도가 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행이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발을 했을 때 피스톤 1번이 빵 하고 터지면 180도가 나와야 다시 3번이 터지는데 그만큼 힘 하나 가지고 실린더 한 개에 터지는 힘을 가지고 180도까지 돌리려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6기통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빵 하고 터지면 그 다음에 뭐야? 5번이 터지는데 1, 5, 3, 6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좀 바뀌었네요. 5번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돌 때 이쪽이 5번이죠. 다시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제가 1, 5, 3, 6, 2, 4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터져서 내려오면은 요번에 올라와서 5번이 터지는데 이때에 120도까지 내려왔을 때 1번 실린더 120도까지 내려왔을 때 5번 실린더가 또 터지니까 실질적으로 폭발의 중첩도가 있죠. 그게 몇 도예요? 60도잖아요. 요만큼. 1번 실린더의 폭발이 끝나기도 전에 5번 실린더가 또 터졌기 때문에 두 개의 실린더의 폭발 중첩도가 60도가 생겨버려요. 따라서 어떻게 돼? 그만큼 힘이 좋죠. 그래서 기통수가 많으면 폭발의 중첩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좋고 엔진이 정숙하다는 얘기예요. 조용한 거예요. 한 개 계속 크랭크축 하나를 갖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한 개 실린더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실린더 터질 때까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가장 처음 배웠을 때 우리 로터리 엔진 같은 경우 8개 실린더를 로터리 같은 경우 사방 터져서 계속 돌려버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직렬형 4기통과 6기통 기관의 폭발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도 그 지금 위상차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런 걸 보는데 1, 5, 3, 6, 2, 4 이렇게 해서 6기통의 점화 순서도 보면은 자 6기통의 점화 순서 우수식 1, 5, 3, 6, 2, 4 좌수식은 1, 4, 2, 6, 3,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화 순서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4기통은 우수식 요거는 6기통이고 4기통은 우수일 때 1, 3, 4, 2 좌수식은
1, 2, 4, 3. 요 점화 순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 구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만이 이 점화 순서에 따라서 원활한 회전을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랭크 축이다 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환과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화 순서를 정할 때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 3, 4, 2 또는 1, 5, 3, 6, 2, 3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유가 있습니다. 동력이 같은 간격으로 발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4기통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간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180도죠. 180도마다 4개가 터져야 되는 거야. 한 개씩. 그 다음에 6기통은 120도마다 하나씩 터지게 해서 전체 2바퀴 돌았을 때 실린더 6개가 모두 다 터지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크랭크 축에 비틀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비틀리건 하는 걸 진동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 위상차들이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접한 실린더에 연이어서 폭발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이렇게 점화를 다 실린더를 건너뛰게끔 해서 균형을 잡아준 겁니다. 혼합가스가 각 실린더에 동일하게 분배되게 해야 된다. 1번 실린더는 혼합가스가 적게 들어가고 또 다른 실린더는 많게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폭발의 압력이 다 틀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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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엔진이 막 진동이 막 심하죠. 따라서 각 실린더에 들어가는 혼합기의 양은 동일하게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크랭크 축에 비틀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 진동이 생겨요. 비틀림 진동이. 왜 그러냐? 크랭크 축의 회전력이 클 때 발생한다. 힘이 너무 클 때. 크랭크 축의 회전력이 클 때 이 비틀림 진동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길이가 길수록 점점 그 진동이 크게 나타나겠죠. 짧으면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길 때 그만큼 동력 자체가 전부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성이 작을수록 진동이 크게 발생한다.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화 순서를 정할 때와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비틀림 진동하는 발생 원인, 요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세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정비가 나옵니다. 이 크랭크 축의 휨인데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크롬 몰리브덴강이나 뭐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금속의 재질로 크랭크 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상연소라든가 또는 사용상에 있어서 열로 인해서 약간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휘었나 안 휘었나 이게 휘게 되면 이제 진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검하는 정비상에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랭크 축의 휨 점검이 있습니다. 이 휨을 점검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시험이라는 거 볼 때도 다 보겠지만은 정반이라는 게 있어요. 정반. 새로 만든 평평한 판이에요. 평형이 잡혀져 있는 그 판 위에다가 메인 저널들이 이게 회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저널을 받칠 수 있는 게 뭐야? 어떤 회전체 동그란 걸 받치려면 이렇게 V자로 생긴 게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 V블록을 여기다 놓습니다. V블록을 놓고 크랭크 축을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놔요. 그래서 얹혀지는 것은 메인 저널이 되겠지. 메인 저널.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메인 저널이. 핀 저널도 있고. 그러니까 핀 저널 이게 회전을 시킬 때 이 핀 저널이 이 정반에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되는 V블록을 갖다 설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휨은 뭐야? 이렇게 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휘지 말고 정확하게 V블록에다 놨을 때 일자로 쫙 맞아야 돼요. 이거 잠깐 지워보고 할게요. 일자로 맞아서 360도 회전을 시켜도 이게 똑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요 정가운데 3번 저널이 정가운데가 되겠죠. 여기다가 다이얼 게이지 100분의 1까지 잴 수 있는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설치해 놓고 0점을 맞춰 놓고 나중에 실습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개념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을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요. 한 바퀴 돌리면 이때 휨량이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 휘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휘었으면 이렇게 휜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다이얼 게이지를 처음에 갖다 놓을 때 여기다 이게 휘어서 정확하게 여기다 갖다 놨다고 가정 못 짓잖아요. 육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작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고 일단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려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반 바퀴, 즉 180도만 돌리면 얘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휜 양은, 휜 값은 요 상태 아니에요. 요 상태. 그죠? 요것만 휜 거야. 따라서 다이얼 게이지에 0점을 맞춰놓고 크랭크 축을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0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꼭 전진 방향으로만 날아간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뒤로도 나가. 약간 눌러서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이 이쪽으로 최대, 이쪽으로 최대, 약간 움직였던 최대 값을 보는 거야. 최대 값을 봐서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뒤로 10mm 갖고, 뒤로 한 눈금이 10개 갖고 전진 방향으로 한 20개 갔다. 그러면 총 눈금이 0.3mm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휜 건 얼마야? 제가 휜 값은 한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2배로 나타난 거예요. 쉬지 않았을 때가 직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얼계를 측정했을 때 무조건 측정값의 2분의 1 값이 바로 측정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진 20, 후진 10 갔을 때 총 30개의 눈금이 지나갔다고 한다면은 0.3이었는데 0.3인데 0.15가 측정값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값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쉼 값에 육안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360도를 돌렸을 때 나타난 다이얼계에 나타난 측정값 총량의 2분의 1 값이다. 이것은 꼭 크랭크 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캠축이라든가 어떤 회전하는 물체에 있어서 쉼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쉼은 측정값의 2분의 1 값이 원래의 쉼 값이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크랭크 축의 힘을 측정할 때는 V블럭과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고 다이얼 게이지의 최대값과 최소값, 즉 2분의 1이다. 움직인 양 총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눈금의 2분의 1 값이 곧 쉼 값이다. 요거 정리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 한계는 크랭크 축의 길이가 500mm, 50cm죠. 500mm 이상일 때는 0.05mm이고 500mm 이하일 때는 0.03mm가 한계값이에요. 한계값. 그래서 뭐 이 이내에 있을 때 약간 휜 것은 프레스로 눌러서 수정한다는데 그런 얘기 다 옛날 얘기고 넘으면 다 교환합니다. 요즘은 다 교환해 버리니까 일단 이론상으로는 한계값이 넘어버리면 크랭크 축은 교환이고 쉼의 규정값은 얼마야? 규정값은 0mm예요. 원래 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0.05mm까지 휘었다. 그러면 0.05mm의 그 쉼값 때문에 크랭크 축이 진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수정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프레스로 눌러서 수정도 가능했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런 것도 요즘은 다 안 합니다. 그때 규정이 5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길면 쉼값이 조금 더 크겠죠. 또 작으면 좀 작겠고 따라서 한계값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전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 크랭크 축의 힘까지 했고, 자, 전월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언더사이즈라고 합니다. 언더사이즈. 자, 우리 피스톤하고 실린더하고 움직일 때 우리가 마모에 따르는 우리가 보링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 보링하고 똑같습니다. 이 전월도 회전체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자꾸 전월이 작아져요. 이 메인 전월, 또 핀 전월도 마찬가지. 이 회전하다 보니까 베어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어링은 뭐 베비메탈이나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계통이고 뭐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하지만은 알루미늄 선에서 만드지만은 그것이 마모되기도 하지만 이 전월도 마모가 된다. 따라서 이 전월이 자꾸 작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랭크 축의 유막 간격이 자꾸 커지죠. 커지게 되면 위에서 피스톤이 쿵쿵하고 폭발하고 내려올 때 그만큼 유막 간격만큼 충격이 전달돼 공간만큼. 그래서 안 된다. 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규정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할 수 있는 그 한계값이 이렇습니다. 전월의 지름이 50mm, 그러니까 축의 동그란 지름이에요. 그 축의 지름이 50mm 이상의 크랭크 축은 1.5mm 이상 마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mm 이하인 경우에는 1.0mm 이상 수정할 경우에는 크랭크 축을 교환해야 된다. 한계를 딱 접어놓은 거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메인 전월은 6차, 즉 이게 0.25씩 변하는데 좀 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6차까지 갈 수가 있고 핀 전월은 4차, 0.25씩 곱하기 4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4차까지 갈 수 있다. 보통 50mm가 메인 전월은 넘어요. 넘고 핀 전월은 50mm가 안 돼. 그래서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요거 언더사이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랭크 축을 축의 방향으로 보면 완전히 진원이죠. 이렇게 진원이고, 그 다음에 추린축을 옆에서 보면은 메인 저널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또 회전할 때 윤활 장치, 그 윤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크랭크 축의 중앙에는 오일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산 압송식이라고 해서 오일 펌프를 이용해서 오일을 엔진 각부 윤활부에다가 공급을 해주는데, 이때에 크랭크 축에도 한쪽은 블록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은 크랭케이션에서 전을 캡을 씌워가지고 어떤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전하는 물건의 지지. 그래서 메인 저널이에요.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마모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마모된 게 이 지름 자체가 조금 아까 우리 한계를 잡았듯이 50mm를 기준했을 때 이상과 이하를 기준을 잡아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규정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57mm짜리 스탠다드 저널이 57mm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공구가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100분의 1까지 잴 수 있는 외측 버니어 캘리퍼스로도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미터로 재는데, 마이크로미터로 잴 때에 어느 한쪽만 딱 재가지고 이쪽이 가장 작다, 많이 마모가 됐다라고 단정 못 짓죠.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군데 이렇게 재고, 그 세 군데 재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이쪽 부위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재고 이쪽 부위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재야 돼. 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편마모가 되죠. 편마모. 예를 들어 한쪽만 이렇게 마모되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편마모라고 그래요. 치우쳤다 이거야. 치우치는 마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때의 가장 작은 값은 어디야? 바로 요 값이죠. 여기보다는 요 값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테이퍼라는 게 있어요. 테이퍼. 이렇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작은 걸 갖다가 우리는 테이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저널도 테이퍼 마모가 될 수도 있다. 한쪽만 이렇게 약간 더 많이 마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만 재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재봐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세 번, 이쪽에서 세 번 돌아가면서, 그러면 총 몇 군데를 재는 거예요? 6군데를 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군데를 잰 것 중에서 편마모가 됐는지 테이프 마모가 됐는지는 쉽게 구별이 가요. 편마모는 하나, 둘, 세 군데만 재보면 이 값들이 다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나 틀리게 나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편마모가 된 거죠. 짱구로 마모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재보고 이쪽 재봐가지고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값이 틀리다 이러면 그것은 곧 테이프 마모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 번을 측정하고 이동해서 또 한 번 세 번 측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이 마모가 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적게 작아진 그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링할 때 실린더를 깎아내듯이 기계로 얘를 또 깎아내요. 그래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마모됐어. 원래는 이랬었어. 그런데 이만큼이 날라갔어. 마모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깎아내야 돼? 여기에 진원이 되게끔 똑같이 이렇게 깎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만큼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원래 사이즈, 원래 스탠다드가 57mm였는데 이만큼의 총량이 얼마냐? 이걸 떨궈내고 이 사이즈에 맞는 진원으로 만들어주는 값에 원래 실린더 블럭에다 다시 갖다 놓으면 공간이 더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넓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베어링을 기존에 꼈던 스탠다드의 베어링보다 조금 두꺼운 베어링을 갖다 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메꿔지죠. 그러면 스탠다드일 때의 유막 간극과 동일하게 유막을 형성하면서 진동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유막 간극을 규정 상태로 복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크랭크 축의 전원을 가장 많이 마모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다시 진원으로 깎아주는 작업을 우리는 절삭이다. 크랭크 축의 절삭이라고 그래요. 절삭. 언더사이즈. 근데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또 문제야. 조금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눈치 있는 분들 금방 느꼈을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깎아줄 것이냐. 언더사이즈 베어링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어링이 스탠다드의 57mm에 맞는
스탠다드 베어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측정을 해봐가지고 아까 그랬죠. 500mm 이상 되는 거는 1.5mm까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깎아낼 때마다 기계의 그 바이트의 그 절삭량이 또 쉽게 얘기하자고요. 0.25mm씩이에요. 0.25mm씩. 그래서 언더사이즈 베어링도 0.25mm씩 점점 두꺼운 게 나와. 그 두꺼운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절삭이냐 5차 절삭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7mm에서 0.25, 0.50, 0.75, 1.00, 1.25, 1.50mm가 점점 두꺼워져 있는 베어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또 있어요. 이 베어링을 전원을 측정했을 때 어떤 베어링을 갖다가 끼워줄 것이냐에 따라서 절삭량이 달라지는 거야. 차수가. 그래서 한번 측정, 산수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57mm였어서 스탠다드가. 측정을 해봤더니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작은 값이 56점, 한 74mm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만에 마모됐어요? 0.26mm가 마모됐죠. 그죠? 0.25mm가 넘었어. 그럼 얘 절삭해야 하네요. 하지요. 절삭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이만큼 많이 마모됐으니까 0.25가 넘었으면은 절삭을 하는데, 마이너스 0.2 절삭량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0.1을 빼줘, 이제. 여기다가. 이거 점점 작아지는 사이즈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56.54mm의 전월이 형성이 돼. 전월이. 근데 여기에 맞는 베어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상 얼마큼 더 두꺼워진 베어링을 껴야 되냐면 스탠다드보다 0.25씩 변화되니까 0.50mm가 더 두꺼운 언더사이즈 베어링을 껴주면 돼. 근데 이걸 껴주려면 얼마가 좀 남아? 요 0.04mm만큼 더 두껍죠. 얘를 조금 더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자동차의 메인 전원은 56.50mm가 되게끔 절삭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절삭을 하고 스탠다드보다 0.50mm가 더 두꺼운 언더사이즈 베어링을 갖다 껴주면 스탠다드 57mm 전원일 때에 여기에 맞는 스탠다드 베어링 껴져 있던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크랭크 축 정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산수잖아, 산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탠다드 57mm 전원인데 측정값이 56.24mm가 나왔대요. 몇 차 절삭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몇 차 절삭이냐? 그러면 마이너스 0.2 그러면은 56.04mm. 그러면 천상 이 전월은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 56.00 사이즈로 절삭을 해줘야 돼. 조금 더 깎아서 이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0mm가 더 두꺼운 베어링을 갖다 껴주면 되지. 이거 몇 차예요 그러면? 0.25씩 4차죠. 4차 절삭이에요. 4차 절삭. 4차 절삭 후 언더사이즈 베어링 교환.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크랭크 축의 절삭, 언더사이즈 베어링을 갖다 끼워주고 절삭하는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도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살펴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메인 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탠다드를 57mm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6차까지 절삭이 가능하죠. 그러나 핀 전원은 통상 한 4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mm가 안 되잖아. 따라서 얘는 4차 절삭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여기 4차면 얼마야? 1mm죠. 1mm 빼면 얼마야? 44mm. 측정값이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44점 뭐 한 17mm가 나왔다. 17mm 나왔다. 몇 차 절삭? 여기다 마이너스 0.2 하게 되면은 43.97mm가 나오죠. 넘었어. 여기 맞는 베어링 있어 없어? 없어요. 천상 이건 뭘로 만들어? 43.75짜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5차가 되잖아요. 5차가. 그죠? 그러나 50mm 이하짜리는 4차까지밖에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넘었으니까 이 크랭크 축은 어떻게 돼야 돼? 절삭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폐기하고 다시 새 걸로 구해서 써야 돼. 이해하시겠죠? 메인 전원도 마찬가지. 6차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건 너무 작아서 나중에 폭발 압력으로 인해서
또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잡아준 거야. 그래서 50mm 이상은 6차, 50mm 이하는 4차.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절삭을 해준다고요? 언더사이즈 베어링. 우리가 보링할 때 실린더는 오버사이즈 피스톤 0.25mm씩 점점 커지는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위주로 해서 보링을 했잖아요. 그죠? 이 언더사이즈는 0.25씩 점점 두꺼워지는 베어링을 기준으로 해서 절삭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랭크 축의 언더사이즈 절삭 작업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